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국항공우주기술력의 집약체이자 21세기 대한민국의 영공을 수호할 최초의 한국형 4.5세대 전투기인 KF-21의 시제기가 모두 최초 비행에 성공하며 안정적인 개발 현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KF-21 마지막 시제 6호기가 경남 사천 제3훈련비행단에서 오후 3시 49분 이륙해 33분 동안 비행했습니다. 짙은 회색 도색으로 강력한 포스를 보여준 이번 시제 6호기였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해당 색상이 가장 멋진 것 같습니다. 특히 6호기는 4호기와 마찬가지로 전후방에 조종석이 있어 조종사 2명이 탈 수 있는 복제기였는데요. 처음으로 도전하는 4.5세대 전투기를 두 가지 변형 모델로 개발해낸 것만 해도 대단한 성과이죠. 또한 총 6개의 추출 비행에서 단 한 번의 사고나 실패도 없이 완벽한 비행에 성공한 것은 그 의미가 매우 크다는 분석입니다. 사실 시험 비행 중 결함이 발견되거나 사고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절대 굴욕이 아닌 자연스러운 현상일 텐데요. 이를 위해 시험 비행을 하는 것이며 결함이 있다면 시험 비행 중 조기에 발견되어야 추후 대형 사고와 설계 변경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세계의 수많은 전투기들이 때때로 시험 비행 중 피치 못할 사고를 경험하기도 하는데요. 기체 결함이든 장비 결함이든 조종사 과실이든 환경적 요인이든 추락 사고로까지 이어진 사례도 허다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게 무려 22만 개의 부품이 결함 없이 원활하게 작동해야 하고 기체 본체의 구조적인 안정성, 각기 장치들의 체계 통합이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시험 비행 조종사가 지상에서의 시뮬레이션으로 능숙하게 숙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이러한 모든 준비 과정이 유기적으로 돌아가야 안전한 시험 비행을 가능케 하는 것입니다. 2009년 11월 16일 미국의 F-22 랩터는 알래스카에서 시험 비행 중 기계 결함으로 인해 추락하여 조종사 한 명이 숨졌고 2014년 3월 24일엔 스페인의 유로파이터 타이푼이 알바세테에서 시험 비행 중 기술적 문제로 추락하여 조종사 한 명이 숨졌으며 2009년 4월 30일엔 인도 공군의 수호의 30 MKI가 마하라시트라주에서 시험 비행 중 추락하여 조종사 2명이 숨지기도 하였으며 2014년 미 해군의 F-35 라이트닝2가 패팅슨 공군기지에서 연료관 문제로 추락, 2007년엔 프랑스 브리타니에서 다소 라팔 추락, 2006년엔 중국 선전에서 청도 젠12 조종 시스템 오작동으로 추락 등 세계의 많은 기체들이 다양한 시험 비행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러나 KF-21은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안전성만큼은 일체 어떤 문제도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시제 6호기 시험 비행이니 총 6번의 소티만 있었던 것이 아니냐 하시는데 현재까지 약 300여 소티가 진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조종사와 기체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안정적이었죠. 심지어 공군 제52 시험평가 전대에 따르면 매번 소티 때마다 다른 기동 방법과 임무를 수행했다고 하는데요. 3호기 최초 비행을 하게 돼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개발 비행 시험 같은 경우에는 매 소티 다른 기동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지니어 분들과 비행 사전 준비 작업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고요. 엔지니어 분들과 기동 협조라든가 그리고 같이 시뮬레이터를 타면서 기동 연습을 통해서 비행 시험의 효율을 최대한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제 6호기 역시 지난 4호 복제기 때와 달리 2명의 한국인 조종사가 모두 탑승하여 기동성 측면 데이터 분석을 집중적으로 수행했다고 했습니다. 전방석엔 52전대 조종사가 후방석엔 카이 시범 조종사가 탑승하였죠. 소티마다 다른 기동, 다른 기체 성능 테스트를 했다는 것은 KF-21의 뛰어난 안전성을 엿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KF-21 시험비행팀 김찬조 팀장은 이를 두고 믿기 힘든 성과라며 이렇게 말하였죠. 지상시험, 지상활주, 첫 비행, 초기 건전성 쪽 비행을 할 건데 항공기가 너무 여기 안정적이다, 신뢰감이 있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이제 남아있는 이 비행 시험 이제 열심히 하면 되는데 그렇게 진행하더라도 이제 문제가 없겠구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KF-21은 어째서 이토록 안전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일까요? 이는 시험비행 전 제작 과정에서 더 나은 안전성을 위한 심도 깊은 고민과 수차례에 걸친 대대적인 변경 과정이 꾸준히 있었기 때문입니다. 카리에 따르면 KF-21은 제작 과정에서 무려 9번의 세부적인 디자인 변경 과정을 거쳐 지금처럼 흠잡을 데 없는 동체를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시제기로 출고된 KF-21 보라매의 최종 모델명은 C109인데 이는 C101부터 시작해 9번의 형상 설계 변경을 거쳤다는 뜻이죠. 즉 개념 설계 단계에서 공개된 C101을 거쳐 2012년 최종 형상으로 C103이 확정된 후에도 본격적인 개발 과정을 거치면서 총 6번의 디자인 개선 작업이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카리는 C103 모델에서부터 시제기까지 풍동 시험을 통해 전투기의 신체 능력을 검증하고 완벽한 바디라인을 완성하기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는 역할을 담당했는데요.
2016년부터 총 2000시간 동안 5차례에 걸쳐 아음속 풍동 시험을 진행했는데, 풍동 시험이란 실제 전투기를 규격에 맞게 축소하여 인공적인 공기 흐름을 주입해 기동성, 안전성을 테스트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전투기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기동성과 안전성인데, 각기 받음각마다 기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매우 신중히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카리는 풍동 시험을 통해 조기의 결함을 방지하고자 형상 변경을 위한 수많은 데이터를 분석하고 또 분석하였죠. 여기서 KF-21의 안전성이 증명되고 있는 것인데요. 2016년 설계 작업을 시작한 미 공군의 차기 고등훈련기 보잉 T-7A는 8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크고 작은 문제로 인해 양산은커녕 개발 완료도 공식화하지 못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바로 풍동 실험 부족으로 인한 윙락 현상 발생 문제입니다. 그만큼 시험 비행 이전의 풍동 실험은 매우 중요했던 것이죠. 현재 순탄한 시험 비행 일정을 거치고 있는 6대의 KF-21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만 봐도 벅차오르는 감정을 주체할 수가 없는데, 한국 공군이 인도받게 될 120대의 KF-21이 한국의 상공을 뒤덮는 날이 도래한다면 정말 여러 의미로 대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내년부터 KF-21은 양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한국인 특유의 기질이 발동된 KF-21의 빠르고 안정적인 개발은 주변국의 관심을 끌기 충분하고, 이를 외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미 경제 매체인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지난 27일 기사에서 KF-21이 중동 국가들의 원픽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매체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는데요. 중동 국가들은 전투기를 획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경제적인 이유가 아닌 정치적인 이유가 크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카타르는 미국의 무기를 가장 많이 구매하는 국가이지만 현재 미국은 그들에게 스텔스 전투기를 팔 생각이 없는 것 같다. 물론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전투기를 생산하지만 걸프 국가들은 다른 전투기들을 얻기도 힘든 상황이다. 일례로 사우디는 영국 주도의 GCAP, 템페스트 사업 참여를 희망했지만, 영국은 사우디아라비아와의 협력은 영국의 다국적 노력과 분명히 구별된다는 성명을 발표하면서 사실상 선을 확실하게 그었다. 다른 대안으로 떠오른 소위 체크메이트는 전쟁으로 인한 개발자금 부족으로 인해 사실상 폐기되었다. 이에 걸프국들이 생각할 수 있는 대안은 사실상 한국의 KF-21일 뿐이다. 중국의 FC-31, 젠-35가 수출용으로 제공될 수 있지만 진지한 구매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우선 전투기의 효과를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수출 품목으로 올리기에는 매우 시기상조이다라고 했습니다. KF-21의 또 다른 장점이 바로 여기서 나옵니다. 어떠한 운용국의 상황도 모두 맞출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진 유일한 기체라는 것인데요. 미국과 유럽과 달리 한국은 정치적으로 척진 나라가 없습니다. 물론 북한이나 중국과 같은 적성국이 있지만 어차피 그들은 우리의 무기를 구입하지도 않고 우리가 수출할 일도 없습니다. 또 타국이 우리 무기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중국이 제재를 하거나 하진 않죠. 이에 인권 문제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 중동 아프리카 지역의 대안은 한국산 무기가 되고 있으며, 또한 러시아 무기에서 탈피하려는 유럽 국가들의 새로운 대안도 한국산 무기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뛰어난 가성비는 수출 잠재국들이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전부 맞출 수 있는데요. 선진국들에게 있어서는 최근 가치가 부상하고 있는 미들급 포지션으로, 그리고 동남아 국가나 아프리카 남미와 같은 개발도상국들에게는 하이엔드급 전투기로, 여기에 자본은 풍부하지만 정치적 문제가 얽혀있는 중동 국가들에게는 미들 하이급으로 모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넓은 수용성을 지닌 기체가 바로 KF-21인 것이죠. 한마디로 전세계 모든 국가가 원하고 원할 수 있는 기체다. 한편 KF-21의 가치가 부상할수록 유독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습니다. 이놈의 인니죠. 최근 인도네시아가 또 한 번 한국의 뒤통수를 가격했는데요. 지난 5월 인도네시아는 늦어도 6월 말까지 미납된 분담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통보하겠다고 밝혔지만 6월 마지막 날인 6월 30일에도 어떠한 납부 계획을 밝히지 않으면서 또 물을 먹였습니다. 심지어 6월 말까지 한국에 납부를 할 것을 약속했던 것이 아니라 납부를 언제 할지에 대한 계획을 통보할 것을 약속한 것인데 이마저도 안 했죠. 지들이 먼저 약속을 잡고 사업에 대한 신뢰를 보여주기로 했는데 인도네시아는 기한을 넘기며 결국 데드라인을 건넜습니다. 이에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도 현 정부의 이러한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죠. 지난 26일 프라부어 국방부 장관은 현지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가졌는데요. 여러 질문을 받은 가운데 한 현지 기자가 한국과의 KF-21에 대한 계약을 현 정부가 이행할 것인가 라고 물었고, 프라부어는 앞으로 우리는 한국과 협상하고 우리의 약속을 이행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현지 기자는 못 믿겠는지 다시 한번 납부에 대한 정확한 일정이 잡혀있냐 라고 물었는데, 이내 프라부어는 아무튼 우리는 약속을 이행할 것이라며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꺼려했습니다. 인도네시아 현지인들도 뭐 창피하겠죠. 이미 전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는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저신용 국가로 낙인이 찍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자칭 동남아 최강국을 자처하는 인구 4억의 인니는 약간 중국처럼 대국부심도 가지고 있으니 자존심이 높은 그들에게 있어 돈을 못 내 첨단 전투기 사업에서 팽당할 위기에 놓였다는 건 용납하지 못한다는 분위기이죠.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미 시간은 지났으니 짐 챙기고 돌아가시면 됩니다. 한편 KF-21의 시제 6호기가 시험 비행을 모두 마친 다음 날 중국에서는 5세대 스텔스 전투기로 불리는 제니10 전투기가 중국산 엔진을 장착하여 시험 비행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중국인들은 드디어 제니10의 WS-15 쌍반 엔진이 개발이 완료돼 우리 중국도 첨단 엔진을 보유하게 되었다며 경사 분위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뭐 그만큼 골머리를 썩혀왔던 엔진이기에 이런 기쁜 반응은 뭐 이해가 갑니다. 지난 10수년 동안 WS-15는 다양한 문제를 겪으면서 사업이 물거품될 위기까지 놓였었는데요. 그러다 21년 WS-15의 개발이 완료될 것을 알린 뒤 2년이 지났어야 시험 비행을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의아한 장면이 포착되었는데요. WS-15 엔진의 핵심은 TVC 기능인데 이번 사진이나 영상에서 공개된 제니10의 이륙 장면에서는 TVC를 볼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유명 군사 블로거이자 연구원인 루프리 역시 TVC를 찾아보지 못했다고 했는데요. TVC는 스러스트 벡터 컨트롤의 약자로 추력 벡터 제어를 의미합니다. 즉 엔진 노즐의 방향을 수평, 수직 또는 각도를 조절하여 항공기의 추력을 변화시키는 장치인데요. 항공기의 기동성과 안전성을 향상시키는 기술입니다. 그러나 TVC가 개발이 완료가 되지 않은 WS-15 엔진은 그야말로 안고 없는 찐빵이자 미세먼지 없는 중국인데요. 그만큼 핵심 중의 핵심이기 때문이죠. 모든 전투기가 TVC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제니10만큼은 TVC가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니10의 고질적인 문제가 저조한 추력대 중량비이기 때문이죠. 제니10은 기체 사이즈가 F-22보다 더 큰 대형 전투기입니다. 현재 제니10의 전투기는 자체 중량 17톤, 최대 이륙 중량 36톤인데 엔진 2개의 애프터버너 가동 시 추력은 26톤으로 슈퍼크루즈 따위는 꿈도 못 꾸는 상황이죠. 미 공군의 F-22는 최대 이륙 중량 26,309kg으로 2개의 F-119 엔진이 애프터버너를 가동시키면 156kN의 추력을 발휘합니다. 중국은 제니10을 개발한 후에 저조한 기동성으로 인한 문제를 겪었고 여기에 카나드까지 달고 있는 제니10은 공기 저항도 크기 때문에 기존의 엔진보다 훨씬 강력한 추력의 신형 엔진이 필요했었습니다. 이에 차기 자국산 엔진의 추력 목표를 무려 180kN 이라는 세계 최대급 추력으로 삼기도 했는데요. 당초 중국은 제니10의 고성능 엔진을 달아 유사시 빠른 속도로 높은 고도까지 오른 뒤 먼저 보고 먼저 쏘는 요격 특화형 전투기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이 때문에 스텔스기임에도 불구하고 기체 형상을 고속에 중점을 둔 델타익 형상에 이 델타익의 비행 안전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스텔스 성능의 엄청 마이너스 요소인 카나드를 집어넣는 초유의 설계를 도입하게 된 것이죠. 문제는 중국의 기술 부족으로 인해 기체 경량화에 실패했고 고성능 엔진 확보에도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공중기동성은 좋냐? 또 그것도 아닌데요. 제니10은 동급 전투기 가운데 익면 하중면에서 크게 불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기종입니다. 익면 하중이란 항공기의 중량을 날개 면적으로 나눈 값인데 익면 하중이 낮으면 그만큼 기체 중량 대비 날개 면적이 넓어 양력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공중에서 더 날렵하게 움직일 수가 있죠. 즉 제니10은 현재 수준에서 무게를 대폭 감량하지 않는 이상 세계의 다른 전투기들보다도 근접 공중전에서 상당히 불리할 수밖에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재설계 아니면 노답인 애매하고 우매한 기체가 제니10. 반면 KF-21은 세계 최상위급의 추중비를 지녀 높은 기동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서방진영 전투기 추력대 중량비 투표에서 놀라운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KF-21의 위치가 가속성, 턴의 속도가 높은 영역인 오른쪽 아래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이었죠. 수치상으로 나머지 4.5세대 전투기들을 포함해 F-35A보다도 우수한 기동성을 지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KF-21의 우수한 기동성은 실제로 F-35와 KF-21을 둘 다 조종해본 공군 조종사들 역시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엔진이 두 개인 만큼 추력이 그리고 가속력이 상당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지금까지 비행시험 수행한 결과로는 추력이 좋습니다. 저희가 이제 체이스기를 같이 운용하고 있는데 FA-50과 16을 현재 운용하고 있는데 체이스 조종사들도 마찬가지로 가속 능력이 좀 다르다. 특히 상승할 때 이렇게 파워를 쓰고 올라가면은 따라오기 힘들다 라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느낌상 높은 추력과 가속 능력은 훨씬 뛰어난 것 같습니다. KF-21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오늘의 한 줄 평 KF-21 시제기들의 마지막 미션은 바로 배면 비행이다. 국기 뒤집는 퍼포먼스 해주면 폴란드와 있니 둘 다 다른 의미로 환장할 듯.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